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장방정식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방정식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걸로부터 어떻게 이 이퀘이션이 물체의 운동을 또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 장방정식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시공간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이제 기술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정식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방정식이 우주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주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도 이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갖고 아인슈타인이 1920년대쯤 해갖고선 자기 이론에 기초해갖고선 한번 우주가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은 마음속 깊이 이 우주는 안정된 정적인 우주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우주는 이 안정된 그런 정적인 우주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밤하늘을 보게 되거나 이 바깥 이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일정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우주는 어떤 안정한 그런 상태의 그런 우주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아인슈타인도 그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 우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상대성 이론을 써가지고 우주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상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즉 우주가 이게 막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그런 좀 불안정한 형태의 우주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좀 당황을 한 거죠.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주하고는 이건 맞지가 않는데 뭘 잘못한 거지? 그래갖고 계속 혹시 뭘 잘못한 게 없나 해갖고 자기 이퀘이션을 찾아봐도 그런 오류는 발견이 되지 않는데, 이 나온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주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아인슈타인도 좀 딜레마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 좀 했겠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안정한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이런 식의 우주는
이거는 우리 우주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부터 나온 그런 이런 불안정한 우주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내다가 이 이퀘이션에다가 어떤 상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주가 안정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주 상수라는 것을 집어넣게 돼요. 이퀘이션에. 그러니까 이 우주 상수는 왜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현재로서는 나온 결과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정한 우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임의의 상수를 방정식에다 도입하게 된 거예요. 뭐 좀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뭐 그거밖에는 우주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제 이런 상수를 도입해서 안정화를 시켜서 결국 안정된 우주를 얻었는데, 근데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의 젊은 수학자 알렉산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그런 수학적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사용해 갖고 우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프리드만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우주가 가질 수 있는 3가지 가능한 운명이 있대. 즉 프리드만의 그 계산 결과에 의하면은 우주는 그 속에 질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원히 팽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수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팽창하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팽창을 멈추고 일정한 상태의 그런 우주가 되는 그런 3가지 가능한 운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해 갖고선 그거를 계산한 논문을 이때 쓰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퍼블리시 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이제 재밌는 스토리는 이 프리드만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 갖고선 이러한 우주의 3가지 가능한 그런 운명에 대해서 예측하는 논문을 제출했을 때 그거를 리뷰한 레퍼리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이
프리드만이라는 친구가 자기 이론을 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결과는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는 안정한 우주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리드만이 또 얘기하는 거는 뭐 우주가 뭐 영원한 팽창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팽창하다 수축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가 안 돼 갖고 아인슈타인이 그 에디터한테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그 노력을 한 거지만, 그렇지만은 이 결과는 현실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퍼블리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그 리젝트하는 그런 그 오피니언을 에디터한테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디터는 이제 그 레퍼리에 이제 그 코멘트를 이제 다시 저자한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한테 이제 다시 보낸 거야. 프리드만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의 그 장방식을 써가지고 내가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오류가 없는데 왜 이게 리젝트 돼야 되냐? 그 아인슈타인 이론이 틀린 거냐? 프리드만이 다시 에디터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디터도 좀 난처해졌겠죠? 다시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이 저자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다. 라고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다시 이제 보내니까 아인슈타인도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야. 왜냐면 이게 자기 이론에 근거해 갖고선 어떤 오류도 없이 이거를 계산을 해냈는데 이거를 무조건 그 리젝트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자기 이론을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갖고서 이제 나중에는 아인슈타인도 뭐 그렇다면은 그냥 이 페이퍼를 퍼블리시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동의를 해갖고 이 프리드만의 이 논문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프리드만의 이런 그 논문의 연구 결과를 그 주목하지 않았는데, 후에 이제 지금은 프리드만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그때 이미 만들어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리드만이 그 얻어낸 그 연구 결과가 그 후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모습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연구라는 거를 이제 지금은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고, 뭐 프리드만은 좀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더 많은 그런 그 업적을 그 남기지는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천재적인 그런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러시아의 수학자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관측
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현재 우주의 모습하고 연결지어서 중요한 이론적인 그런 연구 결과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상대성 이론과 또 우주론, 특히 우주의 기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그 연구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냐면은 1970년경에 이 두 명의 영국 수학자 그리고 뭐 물리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라저 펜로즈하고 스티븐 호킹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스티븐 호킹은 뭐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 과학자인데, 그 스티븐 호킹이 젊은 시절에 바로 이 싱귤러리티 시오렘이라는 거를 그 증명해냄으로써 이제 상당히 그 과학계의 주목을 이제 받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싱귤러리티 시오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펜로즈와 호킹은 만약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를 기술하는 맞는 이론이라면, 그러면 우주의 과거 역사 속에 매우 특이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 특이한 상태를 이제 싱귤러리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싱귤러리티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온도와 압력이 극도의 높은 상태, 그리고 질량 밀도, 시공간의 곡률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매우 특이한 그런 상태가 우주 역사 속에 존재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싱귤러리티 시오렘이라는 거는 이제 전제가 이거야. 만약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를 기술하는 올바른 이론이라면, 그렇다면은 과거 우주의 역사 속에 매우 특이한 상태가 존재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이한 상태는 극도의 고온과 고압, 그리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질량 밀도와 시공간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게 싱귤러리티라는 거야. 그게 바로 싱귤러리티 시오렘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특이점 정리,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호킹하고 펜로즈가 이제 증명한 다음부터 과학자들이 이제 도대체 그렇다면 그 특이한 상태, 싱귤러리티라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어쩌면은 그게 우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상태인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왜냐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처음에 거의 점과 같은 그런 무한소의 상태에서 시작해갖고 팽창에 팽창을 거듭해서 현재의 우주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싱귤러리티 시오렘에서 나오는
이 싱귤래리티라는 게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최초의 그 작았던 그 우주의 모습,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현대 우주론의 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대폭발 이론, 영어로 이제 빅뱅 시오리라고 얘기하는 그 이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과거 우주 역사 속에 어떤 특이한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특이한 상태가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현대 우주론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빅뱅 시오리하고 이게 중요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그 싱귤래리티 시오렘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함께 시작했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를 하고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을 좀 더 다루게 되면은 좀 더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현재로서 중요한 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러 가지 계산 결과가 우주가 그 팽창하고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떤 그 시작점을 가지고 이것이 그 나타나진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를 이제 그 예측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과학에서 이런 이론적인 그런 예측만으로 과학 이론이 확립되는 건 아니고 그 실험적인 어떤 에비던스, 또 관찰 결과, 관측적인 어떤 그런 그 증거들이 이게 그 이론적인 예측을 서포트를 해줘야 그 과학 이론이 이게 확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물론 이제 1920년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주목 또 명성을 이제 얻게 되긴 했지만 이 우주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과연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 얼마나 이게 그 타당한 이론인가 하는 거는 확립됐다고 이제 얘기하기는 이제 좀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서포트 해준 게 대서양을 건너서 그 있었던 미국에서 그 중요한 그 관측 결과들이 그때 이제 얻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는 유럽에서는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물리의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바다 건너편 미국에서는 그 우주의 어떤 그
관측적인 그런 그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러면은 중요한 관측 관측 결과가 얻어지고 있었느냐 하는 건데, 이제 특히 두 명의 천문학자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베스토 슬리퍼라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 나선형 성운이라고, 이 성운이라는 거는 마치 이 구름처럼 보이는데 이 별들의 집단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별들의 집단, 나선형이라는 거 이제 보면은 이제 나선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별들의 집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슬리퍼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되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별들의 이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니까 그 스펙트럼이 참 흥미롭게도 장파장 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좀 스펙트럼은 뭐고 또 장파장 이동이라는 건 뭔가, 이게 이제 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별을 연구할 때 직접 뭐 별의 가각구성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별을 연구하게 되냐면, 그 별로부터 오는 별빛을 분석을 해갖고선, 이 분석된 그런 그 빛의 패턴을 보고, 그 별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빛이 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 분광기라든가, 그러니까 분광기라는 거, 뭐 프리즘의 좀 아주 고도로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어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파장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 막스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빛이라는 거는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로부터 오는 그 빛도 우리가 분광기를 통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빛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특정한 이런 여기 지금 라인으로 나타난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별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 별빛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파장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띠를 보여주게 된다고, 별빛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 근데 예를 들면 별빛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스펙트럼을 얻어내서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 스펙트럼의 이 패턴이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떤 물질,
예를 들면 수소라는 물질이 그 막 탈 때 나오는 빛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별빛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수소를 그 태울 때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똑같잖아. 그 별에도 수소가 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낸다라는 거지. 그건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몸의 어떤 지문처럼 우리가 지문으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면 즉 이 패턴 어떤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게 어떤 원소인가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별로부터 오는 그 빛을 우리가 분석을 해갖고 딱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발견하는 그런 원소의 뭐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스펙트럼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별에도 수소 또는 헬륨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슬리퍼가 발견한 건 뭐냐면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별빛의 스펙트럼을 발견해 갖고 그게 수소 또는 헬륨 그런 것들이 저 별에 있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알아내는 거는 좋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장파장 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이 돼 있는 거야. 다시 이 스펙트럼으로 돌아가서 이게 만약 별에서 온 거고 이게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슬리퍼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X축이 파장이거든. 이쪽이 장파장 쪽이야. 이쪽이 단파장 쪽이고. 요게 별에서 온 게 이 패턴은 똑같은데 이쪽으로 이동이 돼 있다라는 거야. 장파장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이쪽으로. 그거를 적색 편이다 그렇게 얘기해. 또는 적색 이동이다. 근데 왜 그게 그쪽으로 이동이 돼 있어야 되는지 슬리퍼는 이거를 좀 제대로 간파를 못한 거야. 슬리퍼가 만약에 그것까지 간파했다 그러면은 정말 유명한 그런 천문학자로 아마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잠을 잤던 것 같아. 이름이 슬리퍼라 잠을 너무 좋아한 건지 모르겠는데 베스트 슬리퍼 가면 진짜 최고로 잠을 잘 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데 베스트는 아니고 베스토 슬리퍼. 근데 그건 농담이야. 이 슬리퍼가 진짜로 슬립 그 스펠링은 아니고 영어 스펠링은 다릅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이 슬리퍼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생각했냐면 이게 우리 지구가 이렇게 그 태양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좀 이 파장이 전반적으로 이동한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어. 근데 많은 것들이 그 적색 편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슬리퍼는 자기가 그 발견한 걸 말이지, 그 미국 천문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선형 성운을 이렇게 쫙 조사를 해보니까 꽤 많은 것들이 그 한결같이 적색 편의를 보여준다. 물론 개 중에는 청색 편의를 보여주는 것도 좀 있긴 있었어. 청색 편의라는 건 그 단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아까 내가 적색 편의는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청색 편의는 단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슬리퍼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은 적색 편의를 보여주는 걸로 나타났고, 개 중에 약간은 청색 편의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이제 좀 나타나 갖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슬리퍼가 미국 천문학회에서 그 발표를 할 때 그거를 아주 그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한 젊은 천문학도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은 에드윈 허블이라는 그런 천문학도였습니다. 허블은 그 슬리퍼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갖고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그런 그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더 많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현대 천문학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그런 큰 업적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